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조선 역사 총정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영상 하나로 조선의 건국부터 세도정치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까요? 먼저 전체적인 조선의 흐름을 살펴볼 건데요. 1392년 건국된 조선은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고요. 이러한 조선의 전후기는 다시 세기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를 시작으로 15세기는 태종과 세종, 세조, 성종 등이 주요 왕이고요. 이 중 세종대왕 시기는 단연 조선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16세기는 중종반정을 통해 왕이 된 중종을 시작으로 명종, 선조 등이 주요 왕인데요. 이 시기부터 정권을 잡은 살인들의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외란이라는 국가의 위기 후 찾아온 17세기는 외란에 이은 호란으로 여전히 힘든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 주요 왕은 광해군과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등이 있겠네요. 그리고 전쟁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된 18세기는 그야말로 영조와 정조의 시대인데요. 이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의 전성기입니다. 하지만 정조의 죽음 이후 19세기는 그야말로 조선의 암흑기인데요. 순조, 헌종, 철종까지 약 60년간 이어지는 세도 정치는 조선의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 전체의 흐름을 살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의 건국부터 15세기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고려 말 태조 이성계가 유야도 해군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과전법을 실시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 건국에 반대한 정몽주 등의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제거한 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이후 도읍지를 한양으로 천도하고 새로운 세상 조선을 열게 되는데요. 이때 함께한 인물은 정도전입니다. 이 정도전은 급진파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로 조선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선 건국의 핵심 인물인데요. 유교적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재상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꿈꿨던 정도전은 도읍지 한양을 건설했으며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 등을 저술해 조선의 통치제도 정비에 기여하고 불교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한 불시자변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과 뜻이 달랐던 그는 결국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통해 왕이 되는데요. 그가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위해 손에 많은 피를 묻힌 왕인데요. 먼저 사병을 혁파해 군사권을 장악하고 육조직계제를 통해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토지조사 사업인 양전사업과 호패법을 실시하는데요. 호패는 지금의 주민등록증으로 이를 통해 조세와 군역의 대상자를 파악했습니다. 한편 태종은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태종의 정책으로 조선의 왕권이 안정되고 난 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 등장합니다. 중요합니다. 세종은 자신의 아버지 태종과는 반대로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룬 왕입니다. 또한 집현전을 설치해 정말 다양한 분야의 편찬 사업을 주도하는데요. 이로 인해 이 시기 민족문화의 꽃이 피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이고 자랑스러운 결과물은 바로 훈민정음이겠죠? 그리고 세종은 놀랍게도 영토확장의 업적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스시마섬을 정벌한 것도 세종 때였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세종의 뒤를 이은 건 문종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병약하여 일찍 사망하고요. 그의 아들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만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뺏기고 맙니다. 이 수양대군이 바로 세조인데요. 개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세조는 결국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고요. 이러한 과정을 함께한 대표적인 인물은 한명회와 신숙주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단종을 지키는 사육신에는 성산문과 박팽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른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직계제를 다시 도입하고 집현전과 경연은 폐지합니다. 또 이 시기에 함길도에서 일어난 이시해의 난을 진압해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 직전법을 실시해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습니다. 또 군사제도를 정비해 국방력 강화에도 힘쓰는데요. 누가 뭐래도 국방력은 세조 때가 갑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종인데요. 성종은 세조가 폐지시킨 집현전을 계승해 홍문관을 설치했고요. 경연을 부활시켜 경연에 힘썼으며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또 성종은 흥구 세력의 견제를 위해 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림이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낙향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살인들은 주로 언론기관인 3사에 진출해 기존의 훈구 세력을 비판했는데요. 당연히 훈구는 살인을 싫어했겠죠. 결국 살인이 화를 입는 4차례의 사화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사화는 희대의 폭군이었던 연산군 때부터 시작됐고요. 이 중 2번의 사화가 연산군 때 일어납니다. 먼저 김종직의 조이제문이 발단이 된 무오사화가 있고요. 연산군의 친모인 패비은수의 죽음이 발단이 된 갑자사화가 있습니다. 이 갑자사화 때는 훈구고 살인이고 할 거 없이 많은 선비들이 죽어나갔는데요. 복수심으로 미쳐버린 왕 연산은 결국 중종반정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요. 중종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중종은 중종반정의 공신들을 견제하고자 살인민 조광조를 등용하는데요. 조광조는 먼저 현량과를 실시해 추천으로 많은 살인들을 등용하고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기관 소격서를 폐지합니다. 또한 중종반정에 참여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름을 올린 공신들의 명단을 삭제하는데요. 이를 위훈삭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혁을 강조한 조광조는 훈구 세력의 눈엣가시였는데요. 강도 높은 왕도 정치를 주장하는 조광조가 부담스러웠던 중종도 결국 등을 돌리고요.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은 또 한 번 큰 화를 입게 되니 이것이 바로 김효사화입니다. 그리고 명종 때 마지막 사화인 을사사화가 일어나는데요. 을사사화는 대윤 유님과 소윤 윤원영 간의 외척싸움으로 일어났고요. 이때 유님 일파를 비롯한 많은 살인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차례에 걸친 사화에도 살인은 끝내 정권을 장악하는데요. 이러한 살인의 원동력은 바로 서원과 향약입니다. 이 중 최초의 서원인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은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이 백운동 서원은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은 최초의 사액서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조 때는 완벽한 살인들의 세상이었는데요. 관직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살인의 수는 너무 많아 결국 살인이 분열됩니다. 이러한 살인의 분열은 척신청산 문제와 이조전랑의 자리를 두고 이루어졌는데요. 결국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동인과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서인으로 나뉘고요. 이렇게 형성된 붕당은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동인은 이왕과 조식의 학통을, 그리고 서인은 이이와 성원의 학문을 계승했습니다. 이 이왕과 이이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이왕은 성학십도와 예안향약을 저서로 남겼고요. 이이는 성학지묘와 경목유결, 서원향약 등을 저술했습니다. 이 이왕과 이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파트 총정리편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붕당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되는데요. 이러한 분열의 중심에는 정렬입 모반 사건과 기추곡사가 있습니다. 기추곡사란 서인인 정철이 주도한 사건으로 정렬입의 반역을 구실로 이와 연루된 많은 동인들을 죽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 이후 서인들의 입김이 세지는 듯 했으나 이후 정철의 건저희 사건으로 정철은 파직되고 서인들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 건저희 사건은 정철이 선조에게 세자책봉을 건의한 걸 말하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지 선조도 참 알 수 없는 캐릭터긴 합니다. 암튼 이때 서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입장 차이가 생긴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선의 지배층들이 붕당 정치를 하며 밥그릇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국가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조선을 침략한 사건인데요.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에게 부산과 충주, 한성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요. 선조는 부랴부랴 의주로 피난을 가며 명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한산도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고요. 육지에서도 곽재우와 같은 의병과 휴정, 유정 등 승병들이 활약합니다. 또 광군의 승전보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김시민이 활약한 진주대첩과 권율의 행주대첩은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 승전지입니다. 이렇게 조선의 반격이 시작되자 일본은 명과 3년간의 긴 휴전협정에 들어가고요. 이때 조선은 직업군인인 훈련도감을 창설하는 등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정유년 일본은 휴전협상을 깨고 다시 정유재란을 일으켰는데요. 이때 역시 이순신이 명량대첩에서 외선 133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둡니다. 명량에서 큰 패배를 한 일본은 결국 퇴각하고요. 철수하는 일본군을 끝까지 격퇴하는 노량해전을 끝으로 7년간의 전쟁이 종결됩니다. 이렇게 전쟁은 끝났지만 조선은 인명피해를 비롯한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일본 역시 전쟁의 패배로 정권이 교체돼 에도 막부가 들어섰습니다. 또한 중국의 정세 역시 바뀌는데요.
조선에 무리한 원군을 지원한 명의 국력이 약해지고 만주에서는 후금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외란이 끝나고 난 이후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전쟁 후 복구 사업에 힘썼는데요. 토지대장과 호적을 정비하고요. 민생 안정을 위해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또 전쟁 후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위해 편찬한 허준의 동의보감 역시 광해군 때 완성됐고요.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교역을 재개하기도 했는데요. 외란 이후 정권을 잡은 일본의 에도 막부와 기후약조를 체결해 일본과의 관계를 일부 회복한 겁니다. 또 명과 후금 사이에서는 중립외교를 펼쳤는데요. 특히 명이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했을 때 명과의 의리상 군대를 보내긴 하지만 강옥립에게 적당히 후금에게 항복하라 명령해 강옥립 투항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는 명과의 의리를 중시하는 서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마침 광해군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폐위시키는데요. 결국 서인들은 이를 구실 삼아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이에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광해군과 북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서인들과 함께 명과는 친하고 금을 배척한다는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이에 결국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후금은 이괄해난을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고요.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지만 결국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급기야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는데요. 이를 거절하자 청태종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니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이때 인조를 비롯한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고요. 그 안에서도 청과의 화해를 맺을 것이냐 아니냐로 팽팽히 맞섭니다. 주화론과 주전론의 대립인데요. 이때 주화론을 주장한 사람은 최명길이고 주전론을 주장한 사람은 김상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싸울 힘이 없던 조선은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치욕적인 항복을 통해 청과의 화해를 맺고요. 청에게 사대하게 됩니다. 구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은 청에 대한 복수로 비밀리에 이완 등과 함께 북벌론을 추진합니다만 효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북벌론은 실패하고요. 현종 때 예법을 향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예속 논쟁입니다. 예속 논쟁은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왕실의 어른이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에 따른 논쟁이었는데요. 두 차례에 걸친 예속 논쟁에서 서인과 남인은 각각의 주장을 펼치며 팽팽히 맞서고요. 결국 남인이 예송의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송으로 붕당 정치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는데요. 이는 숙종의 즉위 후 절정에 달합니다. 이를 황국이라고 하는데요. 황국은 정권이 확확 바뀌는 상황으로 숙종은 이 황국을 이용해 자신의 왕권을 철저히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황국은 총 3차례에 걸쳐 일어났는데요. 이 중 두 번째 황국인 기사왕국의 중심에는 장희빈이 있었고요. 마지막 황국인 갑술왕국에서 끝내 정권을 장악한 서인은 남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이 노론과 소론 역시 치열하게 대립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노론의 지지를 받은 영조가 즉위합니다. 하지만 영조의 즉위 과정에 불만을 품은 이인좌가 난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결국 왕이 된 영조는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며 정조와 함께 조선 후기의 태평성대를 이끌게 됩니다. 이 영조와 정조도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영조는 당파 싸움을 금지하는 탕평 정치를 실시하는데요. 이를 완론탕평이라고 하고요. 붕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영조는 붕당 정치의 뿌리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이조전랑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웠는데요. 그럼에도 붕당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영조는 민생 안정을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고요. 잦은 홍수로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던 청계천을 준설합니다. 또 첩자손의 차별을 완화하고 가혹한 형벌을 금지했으며 사형수에는 삼심제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신문고를 부활시켰고요. 법전인 속대전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영조 이후 왕위에 오른 정조 역시 영조의 정책을 계승해 탕평정치를 실시합니다만 정조의 탕평정치는 영조와는 다르게 붕당을 인정하여 노론과 소론, 남인까지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줄론탕평이었습니다. 또 학문 연구에 많은 힘을 쏟았던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고요. 초계문 신제를 통해 젊은 인재를 양성합니다. 또한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요. 개혁도시인 수원화성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또 시전 상인들의 특권인 금난 정권을 폐지해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해 주는데요. 이를 신해통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도망간 노비를 잡아 가혹하게 처벌하는 추세를 금지시키고요. 법전으로 대전통편을 편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조가 1800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19세기의 조선은 암흑기에 접어드는데요. 순조와 헌종, 철종에 이르는 약 60년간의 세도 정치로 왕권은 약해지고 정치기강은 문란해져 관직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 성하고요.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지방의 관리들은 삼정의 문란을 일으키며 농민들을 수탈합니다. 이러한 탐관오리의 수탈과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 거기에 전염병까지 돌았던 19세기의 조선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언사상인 도참이 유행하고요. 이러한 도참에는 이씨 조선은 망하고 정씨가 왕이 될 거라는 정감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또한 미래의 부처를 기다리는 미륵신앙이 유행하고요. 서양 학문으로 들어온 천주교 역시 평등사상과 내세의 구원을 강조해 많은 백성들의 위안이 되어줍니다. 또 이 시기에 새로운 종교인 동학이 등장하는데요.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강조해 평등한 사회를 추구했고요. 낡은 사회제도에 대해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이러한 동학의 포교를 금지하고 최재우를 처형하는데요. 최재우의 뒤를 이은 최시영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등을 편찬해 교단을 정비하고요. 이후 동학은 농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더욱 확산됐습니다. 한편 혼란한 사회와 지배층의 수탈에 농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봉기라는 형식으로 맞서는데요. 홍경래의 난이 그 시작입니다. 평안도 지방의 몰락양반 홍경래는 평안도민의 차별과 탐관오리들의 횡포 등을 이유로 난을 일으켰고요. 이는 순조 때 일어난 19세기 최초의 농민봉기입니다. 또한 철종 때인 1862년 전국적으로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임술농민봉기의 시작은 진주농민봉기입니다. 이 진주농민봉기 역시 탐관오리의 횡포에 맞서 일어났고요. 유계춘이 중심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민들의 봉기에도 조선 사회는 쉽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술농민봉기는 사회를 바꾸고자 노력한 우리 민중들의 적극적인 저항운동이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조선의 건국부터 세도정치까지 조선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조선의 통치체제와 외교, 사회와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조선의 통치제도입니다.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는 의정부 6조체제인데요. 이 중 의정부의 삼정승이 국정을 총괄했으며 그 밑으로 부서별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6조가 있었습니다. 또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승정원과 의금부가 있었는데요.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이었고요. 의금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죄인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로 사원부와 사관원, 홍문관이 있는데요. 이를 통칭해서 삼사라고 부릅니다. 조선의 삼사는 고려의 삼사와는 다르게 언론 역할을 하는 기구였는데요. 먼저 사원부에서는 관리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감찰했고요. 사관원은 왕에게 간언을 하는 간쟁기구였습니다. 이러한 사원부와 사관원을 합쳐 양사 혹은 대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문관은 성종이 집현전을 계승해 만든 기구였는데요. 이는 왕의 자문기구로 서적과 문서를 관리했으며 경연을 담당했습니다. 한편 한성부라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었고요. 역사서를 편찬하는 춘추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최고 교육기관으로는 성균관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조선 정기는 나름 탄탄한 중앙통치제도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외란과 후란을 거치며 국방 문제를 다루던 임시기구인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어 조선 후기는 비변사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행정제도인데요.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 목, 군, 현을 두었으며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는 폐지하고 모든 부, 목, 군, 현에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확실히 고려보다 중앙의 통제력이 강화됐죠? 그리고 8도에는 수령을 관리 감독하는 관찰사를 파견했는데요. 이러한 관찰사를 감사 혹은 방백이라고 불렀고요. 이들의 근무지를 가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향리는 고려 때보다 지위가 낮아져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만을 담당했고요. 중앙에서는 수령의 감시를 위해 수시로 어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방에는 유양소라는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구가 있었으며 중앙에서는 유양소의 견제를 위해 경제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목군현 아래로 촌락의 가장 기본 단위인 멸리, 통이 있었는데요. 인구 파악과 세금 징수를 위해 주민 중에서 책임자를 선발했습니다. 또 조선에는 오가작통법이란 법이 있었는데요. 이는 5집을 하나로 묶어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지방행정제도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군사제도입니다.
조선에서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는 모두 정군으로 군역을 담당하거나 정군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 조선의 군대는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앙군은 5위로 궁궐과 수도를 수비했고요. 지방군은 영진군으로 국방 요충지에 설치된 영과 진을 수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상황을 대비해 예비군을 두기도 했는데요. 이를 잡색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선의 군사제도 역시 양난을 거치며 변화하는데요. 중앙군인 5위는 직업군인인 훈련도감을 포함한 5군형 체제로 바뀌고요. 지방군은 소고군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소고군은 예비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양반부터 천민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의 관리등용 제도인데요. 조선에서 관리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역시나 과거입니다. 이러한 조선의 과거는 문과와 무과, 잡과로 나눌 수 있고요. 문과는 다시 소과와 대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조선에서는 천민이 아니라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서얼의 경우 문과 응시가 제한됐고요. 조선에도 고려의 음서와 같은 문음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문음으로는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어 의미 있는 제도는 아니었고요. 이 밖에도 추천제인 현량과나 취재 등의 관리 등용 제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해 살펴볼까요? 조선 전기의 외교는 사대교린, 네 글자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대란 큰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로 조선은 명에게 사대했고요. 이러한 명에 대한 사대는 태종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경책과 온건책을 적절히 활용한 교린정책은 여진과 일본 두 나라에 적용했는데요. 먼저 여진에 대한 강경책으로는 세종 때 사군육진 개척이 있고요. 이때 사군은 최윤덕이, 육진 개척은 김종서의 활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군육진을 개척한 후 조선은 사민정책과 토간제도를 통해 이 지역을 관리했고요. 반대로 여진족에 대한 온건책으로는 북평관과 무역소 설치를 들 수 있는데요. 무역소는 국경지대인 경원과 경성에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과의 교린정책인데요. 강경책으로는 세종 때 쓰시마섬 정벌이 있고요. 이때 활약한 인물은 이종무입니다. 또 온건책으로 삼포를 개항해줬는데요. 이러한 삼포에는 부산포, 제포, 연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전기에는 나름 평탄한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16세기 접어들면서 삼포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종 때 일어난 삼포회란과 명종 때 일어난 을묘외변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던 일본은 끝내 임진왜란을 일으켰고요. 임진왜란 이후 명의 쇠퇴와 후금의 성장으로 조선은 또 한 번 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결국 명 대신 청에게 사대하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의 경제와 사회인데요. 마지막 파트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먼저 조선의 조세제도인데요. 조선의 세금은 토지세인 전세와 특산물을 내던 공납, 그리고 노동력에 해당하는 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중 전세는 조선 초기에 과전법을 시작으로 세종 때의 공법,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 전기의 복잡한 세금 제도는 양란 이후 토지 1결당 사두를 내는 영정법으로 자리 잡고요.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게 했던 공납이 방납의 폐단으로 변질되자 조선 후기에는 특산물 대신 1결당 12두씩 토지세를 내게 한 대동법을 실시해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이러한 대동법은 광해군 때 처음 시작됐고요. 지주들의 반대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러한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위해 노력한 김육이라는 인물도 기억해주세요. 한편 대동법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데요. 공납이 폐지되자 왕실의 필요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고요. 이 공인으로 인해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은 군대의 의무인 군역과 성곽 등을 쌓는 데 필요한 요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쟁이 없었던 조선 전기에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국가에 포를 내고 군대를 면제받는 방군수포제가 등장합니다. 이때 국가에 내야 하는 포는 1년에 2필이었는데요. 조선 후기 들어 이를 1년에 1필로 감면해줍니다. 이를 균역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균역법을 실시한 왕은 바로 영조였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수치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조선의 농업과 상업의 발달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농업에서는 조선 전기의 직파법이 조선 후기의 이양법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선 후기부터 전국으로 확산된 이양법은 농촌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는데요. 먼저 농업 생산량의 증가로 일부 농민들이 분농이 됐고요.
농사에서 이윤이 남기 시작하자 상업 역시 크게 발달하는데요. 특히 앞서 소개해드린 공인의 활발한 활동으로 조선 후기 상공업이 크게 발달합니다. 이에 한강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등 사상이 성장하는데요. 특히 인삼의 재배와 유통을 통해 성장한 개성의 송상이 유명하고요. 이러한 사상들을 거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상업의 발달로 장시 역시 그 기능이 크게 확대되는데요. 이 시기 대표적인 장시에는 송파장과 강경장, 원산장 등이 있고요. 이 장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보부상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배를 이용한 상업활동으로 포구 역시 발달했는데요. 이러한 포구의 발달로 객주와 여각도 함께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발한 상업활동으로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쓰인 화폐는 숙종 때 발행한 상평통보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국내에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국제무역도 활발해지는데요. 이러한 국제무역에는 공식무역인 개시와 사무역인 후시가 있습니다. 특히 청과의 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지역으로는 경원과 회령, 중강 등이 있고요. 후시는 책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교역은 개시나 후시 모두 동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조선의 수공업과 광업도 양란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지는데요. 조선 전기에 관청 수공업이 주를 이뤘다면 조선 후기에는 민영 수공업이 발달해 전문 수공업자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공업의 발달로 상품의 원료가 되는 광물의 수요가 급증하며 광업 역시 발달하는데요. 국가 주도로만 이루어졌던 광산 채굴이 조선 후기 들어 민간에게 허용되면서 활발한 광산 개발이 이루어졌고 한편으로는 국가 몰래 광산을 채굴하는 잠채가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돈 많은 상인들에게서 투자를 받아 광산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도 등장하는데요. 이들을 덕대라고 합니다. 조선 사회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의 신분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원래 조선의 신분제도는 양반과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양반과 중인이 지배층이고 상민과 천민이 피지배층인 폐쇄적인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들어 성장한 분홍들이 납속책과 공명첩 등을 통해 돈을 주고 양반이 되기 시작하자 양반의 수가 급증하고 상민의 수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국가는 군역 대상자의 확보를 위해 노비종무법을 시행하고 공노비를 해방하는데요. 이에 많은 천민들이 상민이 되면서 피지배층에 큰 변화가 생겼고요. 지배층 역시 흔들리는데요. 붕당 정치의 변질로 정계에서 퇴출된 양반이 몰랑 양반이 되기도 했고요. 돈을 주고 양반이 된 새로운 양반과 기존 향촌 양반이 부딪히는 향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 등 중인들 역시 신분 상승 운동을 펼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의 신분제가 동요하게 됩니다. 조선 사회가 중세를 지나 근대를 향해 꿈틀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조선의 건국부터 세도 정치까지 쫙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전후기를 한 방에 정리하려니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반드시 복습하시고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화 파트는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